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오전 6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 빌딩 50층에 위치한 강력탐정사무소의 창문 너머로 한강이 검푸른 빛을 띠며 새벽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강혁은 그 시각 사무소의 가죽 의자에 앉아 전날 밤부터 펼쳐놓은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베테랑 형사로 근무한 뒤 사직서를 내고 이 사무소를 차렸다. 형사 시절의 버릇으로 현장에 들어서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의 순서로 단서를 포착하는 뛰어난 직관을 지녔고 골목이나 담장 등 좁은 공간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추격 능력이 매우 탁월했다. 강력계 시절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을 만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순간 사무소의 보안 도어가 열리며 이해나가 들어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분석화학 전문가로 근무하다가 강혁이 직접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한 인물이었다. 탐정님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이해나가 태블릿을 강혁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화면에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재 별장 단지의 위성사진이 떠 있었다.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애나 씨? 신고자는 박서서준이라는 30대 남성입니다. 오늘 새벽 5시경 가평군 북면 백둔리 소재 별장에서 자신의 전처 유미나 씨가 머리에 둔기로 맞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미 출동했으나 박서준 씨 측 변호인이 저희에게 병행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강혁은 서류를 덮고 일어섰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별장이면 인적이 드문 곳이겠군. 현장 보존 상태는 경기 북부경찰청 강력팀이 현장을 봉쇄했고 시신은 아직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재킷을 걸쳤다. 실험실 유리벽 너머로 송태풍 박사가 이미 출근하여 현미경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송태풍은 의학 박사이자 범죄학 전공자로 사무소의 수석 연구원이었다. 현장 감식과 법의학 분석과 암호 해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송 박사님 출동 준비해 주십시오. 송태풍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식 장비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조수 나정희가 사무소 한쪽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강혁의 말에 서류 파일을 정리하며 차량 키를 건넸다. 나정희는 미인이었고 독신이었으며 사무소의 행정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인물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주겠다는 뚜렷한 직업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강혁은 탐정 일을 좋아해서 이 일을 했다. 오전 7시 15분 강혁과 이해나와 송태풍은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최고급 승용차에 올랐다. 이해나가 운전석에 앉았다. 차량은 합정동 골목을 빠져나와 자유로를 타고 가평 방면으로 향했다. 이해나의 운전은 정확하고 빨랐으며 차선 변경 하나에도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차 안에서 강혁은 세종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유미나에 대한 기초 정보를 검색했다. 유미나는 34세 여성으로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다. 2년 전 박서준과 협의 이혼했으며 자녀는 없었다. 현재 가평 별장은 유미나의 소유였다. 세종아 유미나 명의의 부동산 현황을 조회해줘. 세종의 음성이 차량 스피커를 통해 울렸다. 유미나 명의 부동산은 총 3건입니다. 가평군 북면 백둔리 별장 1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1건, 제주시 애월읍 토지 1건. 별장의 공시지가는 12억 원이며 2년 전 이혼 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미나 단독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 문제가 있었을 수 있겠군. 이해나가 백미러를 통해 강혁을 보며 말했다. 탐정님 박서준 씨의 현재 재정 상태도 확인해 볼까요? 부탁합니다. 애나 씨. 이해나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태블릿을 조작했다. 박서준 씨는 현재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간 대출이 2건 발생했습니다. 사업 자금으로 추정됩니다. 강혁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가을빛이 자유로 양편의 나무들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혼한 전처가 별장에서 살해되었고
발견자가 전 남편이라면 경찰은 당연히 박서준을 첫 번째 용의자로 볼 것이었다. 그런데 박서준 측에서 먼저 탐정에게 병행 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는 의미이거나 또는 교묘한 위장일 수 있었다. 오전 8시 43분 가평군 북면 백둔리에 도착했다. 별장 단지는 산기슭에 위치해 있었고 단지 입구에는 경찰 차량 3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별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강혁은 차에서 내려 현장을 둘러보았다. 형사 시절의 습관이 즉각 발동했다. 있는 것. 별장 앞 주차장에 차량 2대가 있었다. 흰색 SUV 1대와 검은색 세단 1대.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신발장 앞에 운동화 2켤레와 하이힐 1켤레가 놓여 있었다. 없는 것. 별장 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입구의 차단기에만 출입 기록 카메라가 있었다. 어색한 것. 10월 중순의 아침인데 별장의 모든 창문이 닫혀 있었고 커튼까지 쳐져 있었다. 그리고 현관 앞 화분이 하나 깨져 있었는데 그 파편이 현관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흩어져 있었다. 경기북부 경찰청 강력팀 김재호 경위가 강혁을 맞았다. 김재호는 강혁의 형사 시절 후배였다. 선배님 오셨습니까? 수고하네 재호. 현장 상황 브리핑해줘. 김재호가 수첩을 펼쳤다. 피해자 유미나 34세 여성. 거실 바닥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후두부에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이 있으며 출혈이 상당합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11시에서 오늘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신고자 박서준 36세 남성은 오늘 새벽 5시에 별장에 도착하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서준이 별장에 온 이유는 유미나 씨가 어제 오후 전화로 박서준 씨에게 의논할 것이 있으니 내일 아침에 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박서준 씨는 새벽에 일찍 출발해서 5시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별장 안으로 들어섰다. 이해나와 송태풍이 뒤따랐다. 거실은 넓었고 고급 가구로 꾸며져 있었다. 유미나의 시신은 거실 중앙 카펫 위에 엎드려 있었다. 후두부의 상처는 단일 타격으로 보였으며 흉기로 추정되는 물체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송태풍이 장갑을 끼고 시신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함몰 골절의 형태로 보아 원통형 둔기입니다. 직경 약 4cm, 길이 약 30cm 이상의 금속 또는 경질 물체로 추정됩니다. 이해나는 거실 곳곳을 촬영하며 세종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했다. 탐정님 벽난로 옆에 놓인 도구 세트에서 부젓가락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강혁이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화덕 옆에 놓인 철제 도구 세트에는 집게와 부삽과 솔이 있었으나 부젓가락 자리는 비어 있었다. 부젓가락이 흉기일 가능성이 높군. 길이와 형태가 맞아. 김재호가 말했다. 주변 수색에서 아직 부젓가락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강혁은 현장을 천천히 돌며 관찰을 계속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한 잔은 절반쯤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은 거의 가득 차 있었다. 와인병은 이탈리아산 바롤로였고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었다. 와인잔이 2개라는 것은 피해자가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강혁은 테이블 주변을 살폈다. 맞아요, 애나 씨. 그런데 여기 봐요. 테이블 위에 코스터가 3개 놓여 있습니다. 잔은 2개인데 코스터는 3개.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3번째 잔이 있었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누군가 자기 잔을 치운 거야. 강혁이 단정적으로 말했다. 송태풍이 일어서며 말했다. 시신의 체온과 경직 상태로 보아 사망 시각은 어젯밤 11시 30분에서 자정 사이로 좁혀집니다. 강혁은 부엌으로 이동했다. 싱크대에 씻은 와인잔 하나가 건조대에 올려져 있었다. 그는 이해나를 불렀다. 애나 씨 이 잔에서 지문과 DNA 채취 부탁합니다. 이해나가 즉시 감식 키트를 꺼내 잔의 표면을 처리했다. 세종에게 분석 의뢰하겠습니다. 강혁은 별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다. 침실 2개와 서재 하나가 있었다. 주 침실의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사용한 흔적이 없었다. 그런데 보조 침실의 침대 시트에는 구김이 있었고 베개에 머리카락 몇 올이 놓여 있었다. 피해자가 보조 침실을 사용한 건가? 강혁이 중얼거렸다.
서재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으나 전원 표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강혁은 터치패드를 건드리지 않고 이해나를 불렀다. 탐정님, 이 노트북은 세종을 통해 원격으로 사본을 뜰 수 있습니다. 물리적 접촉 없이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이해나는 태블릿을 꺼내 세종 시스템과 연결했다. 수분 뒤 세종이 보고했다. 노트북 내 최근 문서 파일 중 주목할 만한 항목이 있습니다. 제목은 유서입니다. 작성 시각은 어제 오후 3시 27분입니다.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서로를 쳐다보았다. 세종이 유서의 내용을 읽어주었다. 나 유미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를 배신했고 내가 믿었던 사람은 나를 이용했습니다. 이 별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려 합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수정 시각은 어제 오후 3시 31분이었다. 강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서가 있다면 자살로 볼 수 있겠지만 후두부 함몰 골절은 자해로 만들기 극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 유서를 이용하려 한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탐정님 말씀대로라면 범인은 유미나 씨가 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은 아래층으로 내려와 김재호에게 물었다. 어젯밤 이 별장에 방문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단지 입구 차단기 기록을 확인해줘. 김재호가 무전으로 확인한 뒤 대답했다. 어제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단지에 출입한 차량은 총 3대입니다. 첫 번째는 오후 7시 12분에 진입한 흰색 제네시스 번호 서울 3사가 2703. 두 번째는 오후 8시 45분에 진입한 검은색 벤츠 번호 경기나 5981. 세 번째는 오후 9시 32분에 진입한 은색 아우디 번호 서울 1이 다 3325. 세 대 모두 자정 이전에 단지를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간 시각은 제네시스는 오후 9시 20분, 벤츠는 오후 10시 15분, 아우디는 11시 48분입니다. 강혁은 메모를 했다.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아우디가 가장 의심스럽군. 사망 추정 시각과 겹쳐 이해나가 세종의 차량 번호를 조회했다. 제네시스는 한도윤이라는 32세 여성 명의입니다. 직업은 요가 강사. 벤츠는 최승재라는 41세 남성 명의입니다. 직업은 투자회사 대표. 아우디는 신예진이라는 30세 여성 명의입니다.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강혁은 세 사람의 이름을 되뇌었다. 한도윤, 최승재, 신혜진, 이 세 사람이 어젯밤 유미나의 별장을 방문했고 유미나는 그 밤에 살해되었다. 애나 씨, 이 세 사람과 유미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박서준과의 관계도. 알겠습니다, 탐정님. 강혁은 별장 뒤편으로 나갔다. 뒷문은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별장 주변의 흙바닥에는 비가 온 뒤라 발자국이 선명했다. 현관 방향으로 세 종류의 신발 자국이 있었고 뒤편에는 아무 자국도 없었다. 범인은 정면 현관을 통해 출입한 것이 확실했다. 강혁은 다시 거실로 돌아와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깨진 화분의 위치가 마음에 걸렸다. 파편이 바깥쪽으로 흩어졌다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힘이 가해졌다는 의미였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화분을 건드린 것일 수 있었다. 오전 10시 강혁 일행은 가평 현장을 경찰에 맡기고 서울로 복귀했다. 차 안에서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나 강혁이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혀가 무슨 일이냐? 이른 아침부터 강민혁은 검찰청 고위 간부로 수시로 강혁을 도와주었다. 강혁이 형을 부를 때 형이라고 반말을 사용했고 강민혁은 강혁을 부를 때 혀가라고 했다. 가평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터졌어. 피해자 유미나라는 여성인데 관련자 중에 최승재라는 투자회사 대표가 있어. 혹시 검찰 쪽에서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최승재? 잠깐만. 그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작년에 금융사기 관련 내사 대상자 명단에 있었던 것 같다. 확인해서 연락할게, 혀가. 고마워, 형. 전화를 끊은 뒤 강혁은 이해나에게 말했다. 최승재라는 인물이 단순한 방문자가 아닐 수 있어요, 애나 씨. 이해나가 운전하며 대답했다. 탐정님, 세종이 방금 보고를 보냈습니다. 한도윤은 유미나의 요가 수업 동기이며 1년 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최승재는 유미나에게 투자 컨설팅을 제공한 이력이 있으며 2년 전부터 유미나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신혜진은 유미나의 인테리어 작업을 촬영해주는 파트너였으며 최근 6개월간 매우 자주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서준과의 관계는 박서준은 최승재와 대학 동기입니다. 건축학과 같은 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신혜진은 박서준의 건축 사무소에서 인테리어 사진 촬영을 담당한 경력이 있습니다. 강혁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군. 이 사건은 단순한 원한이나 강도가 아니야. 사무소에 돌아온 강혁은 화이트보드에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중심에 유미나를 놓고 주변에 박서준과 한도윤과 최승재와 신예진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각각의 관계선을 그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보고했다. 현장에서 채취한 와인잔의 잔여물을 분석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의 2잔 중 절반 비어있는 잔에서는 유미나의 DNA만 검출되었고 거의 가득 찬 잔에서는 미지의 인물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싱크대 건조대의 3번째 잔에서는 지문과 DNA 모두 세제로 인해 거의 소실되었으나 잔의 가장자리에서 미량의 립스틱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립스틱 색상은 특정할 수 있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레드 계열이며 특정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와 일치합니다. 프랑스 엘사의 루즈 시리즈 423번입니다. 이에나가 세종 시스템 앞에서 검색했다. 해당 립스틱은 한정판으로 국내에서 2,000개만 판매되었습니다. 구매자 중 신예진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예진이 3번째 방문자였으니 그녀의 잔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왜 자기 잔만 씻어서 건조대에 올려놓았을까? 이에나가 말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려 한 것 아닐까요? 맞아요, 에나 씨. 그런데 잔을 아예 가져가지 않고 씻어서 놔둔 건 불완전한 은폐야. 급했다는 뜻이지. 그때 나정희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전화 메모를 건넸다. 탐정님 박서준 씨 측 변호인 은비령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후 2시에 사무소로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강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비령 변호사는 이에나의 베프이자 미녀 변호사로 로펌 대표였으며 전 판사 출신이었다. 그녀는 강혁을 도와줄 때가 많았고 강혁을 짝사랑하고 있었다. 오후 2시 은비령이 사무소를 방문했다. 그녀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이에나를 보자 밝게 웃었다. 에나 오랜만이야. 이에나도 미소를 지었다. 비령아 어서 와. 커피 줄까? 고마워. 은비령이 강혁 앞에 앉으며 말했다. 강 탐정님 박서준 씨 건으로 왔습니다. 박서준 씨는 제 의뢰인이며 그는 이 사건의 범인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어떤 알리바이입니까? 강혁이 물었다. 박서준 씨는 어젯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바에서 사업 미팅을 했습니다. 호텔 CCTV와 동석자 증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새벽 4시에 호텔을 나와 곧바로 가평으로 출발했고 5시에 도착한 것입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박서준 씨가 범인일 가능성은 낮아지는군요. 하지만 은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박서준 씨는 왜 유미나 씨의 별장에 새벽에 간 겁니까? 의논할 것이 있다면 낮에 가면 될 것을. 은비령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유미나 씨가 전화해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박서준 씨는 전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미나 씨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고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어서 새벽에 출발한 것입니다. 강혁은 이 대답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유미나가 유서를 쓸 정도로 불안정했다면 박서준이 급히 달려간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박서준이 유미나의 유서 작성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은 변호사님 한 가지만 더. 박서준 씨는 유미나 씨가 유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은비령의 표정이 굳었다. 유서라니요.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강혁은 그 반응을 주시했다. 은비령은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 박서준도 유서의 존재를 몰랐다면 유서를 이용하려 한 것은 별장을 방문한 3사람 중 하나였다. 오후 4시 강혁과 이에나는 첫 번째 방문자 한도윤을 만나기 위해 강남구 신사동의 요가 스튜디오를 찾았다.
한도윤은 슬림한 체형에 긴 머리를 묶고 운동복 차림이었다. 그녀는 눈이 붉었고 울었던 흔적이 있었다. 어젯밤 유미나 씨의 별장에 방문하셨죠? 강혁이 말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나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해서 갔어요. 7시쯤 도착해서 같이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어요. 미나가 좀 우울해 보여서 걱정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밥을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았어요.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9시 20분쯤이요. 다음 날 아침 수업이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나오실 때 유미나 씨의 상태는 좀 피곤해 보였지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내일 또 연락한다고 했는데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다른 방문자가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한도윤이 잠시 생각했다. 미나가 9시에 손님이 하나 더 온다고 했어요.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강혁은 한도윤의 진술을 기록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두 번째 방문자 최승재의 사무실은 여의도 IFC 빌딩에 있었다. 최승재는 고급 양복을 입은 체격 좋은 남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매를 가지고 있었다. 유미나 씨와는 어떤 관계이셨습니까? 강혁이 물었다. 최승재는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사업상 관계입니다. 유 씨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관리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별장에 방문하신 이유는 유 씨가 제주도 토지 매각건에 대해 서명할 서류가 있어서 직접 가져갔습니다. 8시 45분에 도착해서 서류에 서명을 받고 10시 15분에 나왔습니다. 별장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유 씨 혼자였습니다. 와인을 한 잔 권하더군요. 거절할 수도 없어서 한 잔 마시면서 서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미나 씨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최승재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강혁은 여기서 모순을 포착했다. 한도윤은 유미나가 우울해 보였다고 했고 최승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고 했다. 한도윤이 9시 20분에 나가고 최승재가 8시 45분에 들어왔다면 두 사람이 겹치는 시간이 약 35분 있었다. 그런데 한도윤은 다른 손님이 9시에 온다고 들었다고 했지 8시 45분에 왔다고 하지 않았다. 최 사장님 도착하셨을 때 한도윤이라는 여성이 별장에 있었습니까? 최승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네.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나가더군요. 그분이 나간 시각이 정확히 기억나십니까? 9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혁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차로 돌아온 뒤 이애나에게 말했다. 최승재가 거짓말을 했어요. 애나 씨. 한도윤은 9시 20분에 나갔다고 했고 차단기 기록도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최승재는 한도윤이 9시쯤 나갔다고 했지. 사소한 차이지만 자기 도착 시각을 9시 이후로 늦추고 싶어 하는 심리가 보여 이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도착 시각을 늦추고 싶어 할까요? 한도윤과 마주친 시간을 줄이고 싶은 거야. 한도윤 앞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려는 거지. 세 번째 방문자 신혜진은 마포구 연남동의 작업실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짧은 단발에 검은 터틀넥을 입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사진으로 가득한 작업실 벽면에는 유미나의 인테리어 작업 사진도 여러 장 걸려 있었다. 어젯밤 유미나 씨의 별장에 9시 32분에 도착하셨죠. 강혁이 말했다. 신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미나 언니가 새 작업 포트폴리오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갔어요. 원래 낮에 가려 했는데 언니가 저녁에 와달라고 했어요. 몇 시에 나오셨습니까? 11시 48분이요. 차단기 기록에 나와 있을 거예요. 꽤 오래 계셨네요. 2시간 넘게. 신예진이 고개를 숙였다. 사진을 찍었고 그 뒤에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와인을 마셨다고요. 강혁이 물었다. 네. 언니가 따놓은 와인이 있어서 같이 마셨어요. 잔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예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냥 테이블에 두고 나왔어요. 강혁은 이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세 번째 잔은 싱크대에서 씻겨진 채 발견되었다. 그러나 당장 추궁하지 않았다. 나오실 때 유미나 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신혜진이 잠시 침묵했다. 언니가 좀 취한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서 졸려워하길래 저는 인사하고 나왔어요. 현관 앞 화분이 깨져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신예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나오면서 실수로 건드렸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실을 나왔다. 차에 타자마자 이해나에게 말했다. 신혜진이 화분을 깼어. 안에서 밖으로 급하게 나가면서 그리고 잔을 씻었어. 자기 흔적을 지우려 했어. 그녀가 마지막으로 유미나와 함께 있었고 사망 추정 시각과 가장 가까운 시간에 별장을 나갔어. 이해나가 신중하게 말했다. 탐정님 그렇다면 신혜진이 범인일까요?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단정 짓기는 일러요, 애나 씨.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어색한 것을 모두 확인해야 해. 지금까지 있는 것은 3명의 방문자와 유서와 3번째 잔이야. 없는 것은 흉기야. 부젓가락이 사라졌어. 어색한 것은 유미나가 유서를 쓸 정도로 불안정했는데 최승재만 그녀가 평소와 같았다고 증언한 거야. 10월 15일 화요일 강혁은 아침부터 사무소에서 세종 시스템과 함께 사건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했다. 10월 13일 오후 3시 27분에 유미나는 유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저녁 7시 12분에 한도윤이 별장에 도착했다. 8시 45분에 최승재가 도착했다. 9시 20분에 한도윤이 떠났다. 9시 32분에 신예진이 도착했다. 10시 15분에 최승재가 떠났다. 11시 48분에 신예진이 떠났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30분에서 자정 사이. 세종아 11시 48분에 신예진이 나갔고 사망 시각이 11시 30분에서 자정이라면 신예진이 있는 동안 유미나가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세종이 대답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 추정 시각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신예진이 떠난 후 자정까지의 약 12분 사이에 제4의 인물이 침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저었다. 단지 입구 차단기 기록에 자정까지 다른 차량 출입이 없었어.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단지 뒤편 산길을 통해 도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산길을 이용하려면 손전등이 필요하고 흙바닥에 발자국이 남을 겁니다. 어제 현장에서 별장 뒤편에는 발자국이 없었어. 도보 침입 가능성은 낮아. 그렇다면 범인은 3명의 방문자 중 하나였다. 강혁은 사라진 부젓가락에 대해 생각했다. 범인이 흉기를 가져갔다면 차에 실었을 것이었다. 3사람의 차량을 수색해야 했다. 강혁은 강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가평 사건 관련해서 수색 영장이 필요해. 차량 세대에 대해서 강민혁이 대답했다. 혀가 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가 직접 할 수는 없잖아. 알아. 경기북부청 김재호 경위에게 정보를 넘기려고. 형이 검찰 쪽에서 밀어줄 수 있어?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지. 뭐가 있는데 흉기로 추정되는 벽난로 부젓가락이 현장에서 사라졌어.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고 3명의 방문자 중 1명의 차량에 있을 거야. 알겠다. 김재호 경위에게 연락해서 영장 청구 지원할게. 고마워 형. 같은 날 오후 김재호 경위로부터 연락이 왔다. 선배님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3대 모두 수색합니다. 저녁 무렵 결과가 나왔다. 한도윤의 제네시스와 최승재의 벤츠에서는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예진의 아우디 트렁크에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철제 부젓가락이 발견되었다. 부젓가락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것으로 신예진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김재호가 말했다. 그러나 강혁은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너무 쉬웠다. 범인이 흉기를 차 트렁크에 그대로 두고 다닌다? 그것도 비닐봉지 하나에 담아서 강혁의 직감이 무언가 어색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잠깐만 재호. 체포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자. 신혜진의 차량 트렁크에서 부젓가락이 발견된 위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해줘. 그리고 신혜진의 지문이 부젓가락에 있는지도. 김재호가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의자에 깊이 앉았다. 이해나가 커피를 내려 건네며 말했다. 탐정님 뭔가 걸리는 게 있으신 거죠? 맞아요, 애나 씨.
신예진이 범인이라면 왜 잔을 씻어놓고 흉기는 차에 그대로 두었을까? 잔을 씻을 정도로 증거 은폐에 신경 쓴 사람이 흉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 차에 놔둔다? 모순이야. 이해나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누군가가 신예진의 차에 흉기를 넣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애나 씨, 만약 진짜 범인이 신혜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설명돼.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감식 결과가 나왔다. 부젓가락에서 검출된 지문은 유미나의 것뿐이었다. 신혜진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혈흔의 DNA는 유미나의 것과 일치했다. 신혜진의 지문이 없다. 강혁이 말했다. 장갑을 끼고 범행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해. 신혜진이 이 부젓가락을 만진 적이 없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것을 그녀의 차에 넣은 거야. 이해나가 세종 시스템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했다. 탐정님 신혜진의 아우디는 스마트키 시스템입니다. 차량의 잠금 해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월 14일 새벽 2시 43분에 차량이 잠금 해제된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 2시 43분? 신예진은 11시 48분에 별장을 나와 서울로 갔을 거야. 그 시각에 어디에 차를 주차했을까? 세종이 대답했다. 차량의 GPS 기록에 의하면 10월 14일 자정 15분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작업실 인근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차량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43분에 잠금 해제가 되었다고? 신예진이 다시 차에 간 건가? 이해나가 말했다. 또는 누군가가 스마트키를 복제했거나 차량 해킹을 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혁이 일어섰다. 애나 씨 최승재의 배경을 더 파봐야겠어. 형이 말한 금융사기 관련 내사건도 있고 이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때 강혁의 전화가 울렸다. 부장판사 김병기였다. 강혁아, 나 병기야. 김병기는 강혁의 친구이자 은비령과 판사 동기였으며 강민혁과도 잘 알았다. 그는 강혁을 도와줄 때가 많았고 이해나를 짝사랑하고 있었다. 병기야, 무슨 일이야? 최승재라는 인물에 대해 물어볼 거 아니냐? 민혁 형한테 들었다. 내가 아는 게 좀 있어. 뭔데? 최승재는 작년에 투자 사기 관련으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넣으려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어. 그런데 그 피해자 중에 유미나가 있었어.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유미나가 최승재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고? 맞아. 유미나가 최승재에게 투자를 맡겼는데 약 5억 원이 증발했어. 고소장을 넣으려다가 증거가 부족해서 포기한 거야. 그런데 이상한 건 유미나가 고소장을 취하한 뒤에도 최승재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몰라. 그건 네가 알아봐야지. 전화를 끊은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유미나는 최승재에게 5억 원을 사기당했다. 그런데도 계속 재산 관리를 맡겼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유미나가 최승재를 여전히 신뢰했거나 또는 유미나가 최승재에게 잡혀 있었거나. 이해나가 세종의 분석 결과를 읽었다. 탐정님 유미나의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최승재에게 매월 2천만 원씩 이체된 기록이 있습니다. 명목은 투자관리 수수료입니다. 연간 2억 4천만 원의 수수료라.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야. 이건 사실상 협박에 의한 갈취일 가능성이 있어.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나와 추가 보고를 했다. 강혁 씨 거실 테이블의 와인잔에서 미량의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유미나의 잔에서만요. 졸피뎀? 강혁이 놀랐다. 수면제를 탔다는 건가? 그렇습니다. 투여량으로 보아 의식을 잃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하게 졸리고 반응이 느려지는 수준입니다. 강혁은 이제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유미나의 와인에 수면제가 들어 있었다. 그녀가 졸린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았다면 반항의 흔적이 없는 것이 설명되었다. 그리고 수면제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유미나와 함께 와인을 마신 사람이었다. 와인잔이 2개 있었지. 하나는 유미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누구 것이었지. 이해나가 대답했다. 2번째 잔의 DNA는 아직 데이터베이스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방문자 DNA를 확보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최승재가 와인을 마셨다고 했어. 그리고 신혜진도 와인을 마셨다고 했지.
두 번째 잔이 최승재 것인지 신예진 것인지 확인해야 해. 만약 신예진이 자기 잔을 씻었다면 테이블에 남은 두 번째 잔은 최승재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애나 씨. 그렇다면 졸피뎀은 최승재가 유미나의 잔에 넣었을 수도 있고 신예진이 넣었을 수도 있어. 시간 순으로 보면 최승재가 10시 15분에 나갔고 그 뒤에 신혜진이 유미나와 와인을 마셨으니까. 하지만 유미나의 잔에 졸피뎀이 있었다면 그건 최승재가 있을 때 넣었을 수도 있어요. 유미나가 같은 잔으로 계속 마셨을 테니까요. 강혁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이 사건은 단순하지 않았다.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강민혁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혁아 최승재 건으로 추가 정보가 나왔다. 최승재는 현재 40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야. 투자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유미나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겠군. 그리고 하나 더, 유미나가 작성한 유언장이 있어. 사망 시 전 재산을 한도윤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 한도윤에게? 강혁이 놀랐다. 전 남편 박서준이 아니라 요가 강사 친구에게? 맞아. 공증된 유언장이야. 3개월 전에 작성된 거야. 강혁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다. 유미나의 재산은 별장과 아파트와 토지를 합해 최소 30억 원 이상이었다. 이것이 한도윤에게 간다면 한도윤에게도 동기가 생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강혁은 한도윤의 진술을 떠올렸다. 그녀는 9시 20분에 별장을 떠났고 차단기 기록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30분 이후였다. 한도윤에게는 물리적 알리바이가 있었다. 그런데 한도윤이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강혁이 중얼거렸다.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만약 한도윤이 유언장을 알고 있었다면 유미나를 살해할 동기가 되지만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시켜서 했을 가능성은요? 누구를 시킬 수 있을까? 신예진? 한도윤과 신예진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해. 세종이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한도윤과 신예진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셜미디어 분석에서 두 사람 모두 유미나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서로 일면식이 있는 수준입니다. 강혁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했다. 최승재로 돌아가자. 최승재는 유미나에게 매월 2천만 원을 받고 있었어. 유미나가 죽으면 그 돈줄이 끊겨. 그런데 유미나의 재산이 한도윤에게 가면 최승재는 아무것도 못 얻어. 그렇다면 최승재에게 유미나를 죽일 동기가 없는 것처럼 보여. 이해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런데 제주도 토지 매각 서류에 서명을 받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토지 매각 대금은 누구에게 가는 건가요? 강혁의 눈이 빛났다. 좋은 포인트야, 애나 씨. 세종아, 유미나 명의 제주시 애월읍 토지의 매각 계약 내역을 확인해줘. 세종이 대답했다. 유미나 명의 제주시 애월읍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10월 13일 자로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인은 해운개발 주식회사이며 매매 대금은 8억 원입니다. 대금 수령 계좌는 유미나 명의 계좌가 아닌 최승재 명의의 투자 관리 계좌입니다. 8억 원이 최승재 계좌로 간다고? 강혁이 말했다. 유미나가 죽기 전날 이 서류에 서명했다면 유미나 사후에도 이 계약은 유효해. 8억 원은 최승재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야.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최승재에게는 명확한 금전적 동기가 있습니다. 유미나가 살아있으면 매월 2천만 원을 받지만 유미나가 죽기 전에 토지 매각 서류를 받아두면 한 번에 8억 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미나가 죽으면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져. 오히려 유미나가 살아서 고소장을 다시 넣을 위험이 사라지는 거지. 강혁은 화이트보드에 최승재 이름 옆에 큰 원을 그렸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최승재는 10시 15분에 별장을 떠났고 사망 추정 시각은 11시 30분 이후였다. 최승재에게도 물리적 알리바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잠깐, 강혁이 멈췄다. 최승재가 10시 15분에 차로 단지를 나갔다는 건 차단기 기록으로 확인된 사실이야. 하지만 그 뒤에 다시 도보로 들어왔다면? 뒤편 산길이요? 발자국이 없었잖아요. 이해나가 말했다. 뒤편이 아니라 정면 도로로 걸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
차단기는 차량에만 반응하니까 보행자 출입 기록은 없을 거야. 이해나의 눈이 커졌다. 맞아요, 탐정님. 차단기 옆에 보행자 통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최승재가 차를 단지 근처에 세워두고 걸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유미나가 졸피뎀으로 졸고 있을 때. 그리고 부젓가락으로 머리를 쳤어.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해나가 말했다. 맞아. 지금은 가설일 뿐이야. 증거를 찾아야 해. 강혁은 최승재의 행동을 추적하기로 했다. 세종 시스템을 이용해 10월 13일 밤 최승재의 차량 GPS 기록을 분석했다. 세종아, 최승재 차량의 10월 13일 22시 15분 이후 GPS 경로를 추적해줘. 최승재 차량은 22시 15분에 단지를 나와 약 800m 떨어진 편의점 앞에 22시 20분에 정차했습니다. 이후 23시 52분까지 해당 위치에 정차한 뒤 서울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강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1시간 30분 넘게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워뒀다고?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해나가 말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하면 최승재가 차에 있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강혁은 즉시 김재호에게 연락했다. 재호야, 가평군 북면 백둔리 단지에서 800m 떨어진 편의점의 10월 13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CCTV 영상을 확보해줘. 3시간 뒤 김재호가 영상을 전송해왔다. 강혁과 이해나는 사무소의 대형 모니터에서 영상을 확인했다. 최승재의 검은색 벤츠가 편의점 앞에 주차된 것이 보였다. 10시 20분에 최승재가 차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사고 나왔다. 그리고 10시 25분에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카메라 가장자리에 포착되었다. 이후 11시 49분에 최승재가 다시 편의점 방향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차에 타서 출발했다. 10시 25분에서 11시 49분까지 약 1시간 24분 동안 최승재는 차량 밖에 있었어. 강혁이 말했다. 이 시간이면 단지까지 걸어가서 범행하고 돌아올 수 있어. 이해나가 거리를 계산했다. 편의점에서 단지까지 도보로 약 10분, 단지 입구에서 유미나 별장까지 도보 5분, 범행에 5분, 복귀에 15분. 총 3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50분은 흉기를 처리하거나 증거를 정리하는 데 쓴 거겠지. 강혁은 확신을 가졌다. 최승재가 범인이었다. 그러나 아직 결정적 증거가 부족했다. 편의점 CCTV는 최승재가 어둠 속으로 걸어간 것만 보여줄 뿐 단지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았다. 하나 더 문제가 있어. 강혁이 말했다. 부젓가락이 신혜진의 차에서 발견됐어. 최승재가 범인이라면 흉기를 어떻게 신혜진 차에 넣었을까? 이해나가 대답했다. 신혜진의 차량 잠금 해제 기록이 새벽 2시 43분에 있었잖아요. 그때 최승재가 신혜진의 차를 열고 부젓가락을 넣었을 수 있어요. 신혜진 차의 스마트 키를 어떻게 해제했을까? 세종이 개입했다. 신혜진의 아우디 차량은 디지털 키 공유 기능을 지원합니다. 만약 신혜진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디지털 키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강혁이 말했다. 어젯밤 별장에서 신혜진의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은 유미나뿐이야. 그런데 유미나가 왜 신혜진의 키를 복사해 줬을까? 아니면 최승재가 별장에 있을 때 신혜진의 폰에 접근했을까? 잠깐만요, 탐정님. 이해나가 타임라인을 다시 확인했다. 최승재는 8시 45분에 도착해서 10시 15분에 나갔고 신혜진은 9시 32분에 도착했으니까 두 사람이 별장에 함께 있었던 시간이 약 43분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승재와 신혜진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면 최승재가 신혜진의 핸드백이나 재킷 주머니에 있는 폰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을 수 있어. 하지만 신혜진이 바로 옆에 있었을 텐데 어떡해요.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유미나가 도와줬을 수 있어. 이해나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미나가요? 피해자가 범인을 도왔다고요? 유미나는 유서를 썼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만약 최승재가 유미나에게 뭔가를 제안했다면 예를 들어 자살로 위장해주겠다거나 고통 없이 끝내주겠다고 했다면 유미나가 협조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해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했다는 건가요? 동의라기보다는 이용당한 거지.
최승재는 유미나의 절망을 이용한 거야. 유미나에게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실제로는 살인을 저지르고 그 죄를 신예진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야. 강혁의 눈에 분노가 서렸다. 이것이 바로 염 씨를 향하여의 설계였다. 모든 것이 그 한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유서도 졸피뎀도 세 번째 잔의 은폐도 부젓가락의 이동도 모든 화살이 신예진을 가리키도록 설계된 완벽한 범죄였다. 10월 18일 금요일 강혁은 사건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최승재의 계획은 이러했다. 첫째, 유미나의 절망적 상태를 이용하여 유서를 쓰게 했다. 둘째, 토지 매각 서류에 서명을 받아 8억 원을 확보했다. 셋째, 유미나의 와인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약화시켰다. 넷째, 일단 단지를 차로 떠나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다섯째, 도보로 되돌아와 졸고 있는 유미나를 부젓가락으로 살해했다. 여섯째, 부젓가락을 가지고 나와 나중에 신혜진의 차에 넣었다. 그러나 여섯째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다. 최승재가 신혜진의 차에 흉기를 넣은 것은 새벽 2시 43분이었다. 그 시각에 신예진의 차는 마포구 연남동에 있었다. 최승재가 서울까지 가서 신예진의 차에 접근했다는 뜻이었다. 세종아 최승재 차량의 10월 14일 0시부터 새벽 3시까지 GPS를 추적해줘. 최승재 차량은 23시 52분에 가평 편의점을 출발하여 0시 45분에 서울 마포구 연남동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0시 45분부터 2시 58분까지 연남동 인근에 정차했으며 이후 여의도 방면으로 이동했습니다. 강혁이 손을 쳤다. 딱 맞아. 최승재가 연남동에 가서 신예진의 차에 부젓가락을 넣은 거야. GPS가 증명해. 이해나가 흥분하며 말했다. 탐정님, 이제 증거가 충분합니다. 최승재의 GPS 기록과 편의점 CCTV와 신예진 차량의 잠금 해제 기록을 종합하면 최승재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혁은 여전히 무언가가 걸렸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애나 씨. 최승재가 신혜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동기가 뭐지? 단순히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람이라서? 아니면 신혜진과 최승재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세종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1시간 뒤 세종이 보고했다. 최승재와 신혜진은 2년 전 한 달간 교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태그와 레스토랑 예약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신혜진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었으며 최승재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신혜진이 차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최승재가 신혜진에게 차였다는 거군. 강혁이 말했다. 복수심도 있었을 수 있어. 살인의 죄를 뒤집어 씌우면 신혜진의 인생이 망가지니까. 이해나가 말했다. 탐정님, 그렇다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유미나의 재산을 빼돌리는 것과 신예진에게 복수하는 것.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염 씨를 향하여 모든 것이 하나의 시점을 향해 수렴해. 유미나의 자살 충동도 신예진의 방문도 토지 매각 서류도 모두 최승재가 배치한 퍼즐 조각이야. 강혁은 최승재를 체포하기 위한 증거를 더 확보하기로 했다. 직접 증거가 필요했다. GPS 기록과 CCTV만으로는 정황 증거에 불과했고 최승재 측 변호인이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었다. 강혁은 강태룡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룡은 현재 제7사단장으로 강철 체력의 소유자였다. 강혁과 고등학교 동기였고 특수전 전문가이자 무기 전문가였다. 미스 코리아 진 출신 최연진이 그의 부인이었다. 태룡아, 나 강혁이야. 혀가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냐? 도움이 좀 필요해. 군에서 사용하는 야간 감시 장비 중에 원거리 적외선 카메라가 있지. 한 대만 빌려줄 수 있어? 강태룡이 웃었다. 뭐 하려고? 또 사건이냐? 범인의 야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하는데 일반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알겠다. 내가 보내줄게. 최연진이한테도 안부 전해라. 고마워. 형수님께 안부 전해줘. 강혁은 다른 접근법을 택하기로 했다. 최승재가 유미나에게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흔적을 찾아야 했다. 유미나의 전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야 했다. 세종아, 유미나의 스마트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을 분석해줘. 10월 한 달간 세종이 분석한 결과를 이해나에게 전송했다. 이해나가 내용을 확인하며 눈을 크게 떴다.
탐정님, 유미나와 최승재 사이의 메시지 중 10월 11일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최승재가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용은 미나 씨,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고통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모든 게 끝나면 미나 씨는 자유예요입니다. 강혁의 얼굴이 굳었다. 이 메시지가 결정적이야. 최승재가 유미나의 자살을 돕겠다고 직접 말한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살인을 계획한 거지. 이해나가 추가로 확인했다. 유미나의 답장은 고마워요, 승재 씨. 부탁드려요, 입니다. 강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 유미나의 절망이 느껴졌다. 그녀는 죽고 싶어 했고 최승재는 그 욕망을 이용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했지만 그것은 자살 방조가 아니라 살인이었다. 최승재는 유미나를 죽인 것이지 유미나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 메시지만으로도 공모 의혹을 입증할 수 있지만 범행 자체에 물리적 증거가 더 필요해. 강혁이 말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보고를 가져왔다. 강혁 씨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부젓가락의 혈흔에서 미세한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은색 나일론 소재로 장갑의 직물과 일치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등산용 장갑의 소재입니다. 범인이 장갑을 끼고 범행했다는 증거군. 강혁이 말했다. 최승재가 그날 밤 장갑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이해나가 편의점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탐정님, 최승재가 편의점에서 나올 때 주머니에서 검은색 장갑을 꺼내 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잡았어. 강혁이 말했다. 10월인데 장갑을 끼는 게 좀 이상하지만 범인에게는 필수품이었겠지. 이해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탐정님, 이제 체포할 수 있겠어요. 아직 한 가지 더. 강혁이 말했다. 신예진의 결백을 완전히 증명해야 해. 신예진이 왜 잔을 씻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해. 강혁은 다시 신예진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이해나와 함께 연남동 작업실이 아닌 신예진의 자택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신예진은 이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경찰에서 제 차에서 흉기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강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신예진 씨, 저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 와인잔을 씻었습니까? 신예진의 얼굴에 당혹감이 퍼졌다. 그건 솔직하게 말해주시면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예진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유미나 언니를 사랑했어요. 연인으로서요. 언니도 저를 좋아했고 우리는 6개월 전부터 교제 중이었어요. 그날 밤 언니 집에서 와인을 마시다가 언니가 졸려워해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나왔어요. 잔을 씻은 건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언니에게 피해가 갈까 봐서였어요. 립스틱 자국이 남으면 누군가 궁금해할 테니까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자기 잔만 씻고 나온 거군요. 네. 그리고 나오면서 급하게 문을 열다가 화분을 건드렸어요. 밤이 늦어서 빨리 나가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올 때 유미나 씨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규칙적이었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담요를 덮어주고 나왔어요. 강혁은 신예진의 눈물을 보았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유미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는 것은 졸피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신예진이 떠난 후 잠들어 있는 유미나를 최승재가 돌아와서 죽인 것이었다. 신예진 씨,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최승재라는 남자가 별장에 있었을 때 혹시 당신의 가방이나 소지품을 잠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습니까? 신예진이 생각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남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언니가 사업 관련 손님이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2층에 올라가서 촬영할 공간을 확인했는데 그때 가방은 거실 소파에 내려놓고 갔어요. 위에서 내려왔을 때 그 남자분은 이미 나가고 없었고요. 가방에 차키가 있었나요? 네, 차키랑 스마트폰이랑 다 가방에 있었어요. 강혁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신예진이 2층에 올라간 사이 최승재는 그녀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디지털 키를 복사한 것이었다. 유미나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유미나도 이 행위를 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유미나는 이미 최승재의 계획에 동의한 상태였으므로 묵인한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신예진 씨.
당신은 곧 혐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신예진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범인이 누군지 아시는 건가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혁은 유미나의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녀가 왜 죽고 싶어 했는지를 이해해야 사건의 전체 맥락이 완성되었다. 한도윤을 다시 만났다. 한도윤 씨, 유미나 씨가 최근에 왜 그렇게 우울했는지 아십니까? 한도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나는 이혼 후에 많이 외로워했어요. 그리고 투자한 돈을 다 잃었다고 했어요. 최승재라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돈이 다 없어졌다고, 고소장을 넣으려다가 포기했고 그 후로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고 자책했어요. 제주도 땅도 팔아야 한다고 했고, 제주도 땅을 팔아야 한다고 한 게 언제쯤이었습니까? 한 달 전쯤이요. 최승재 씨가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했다면서요. 강혁은 분노를 느꼈다. 최승재는 유미나의 돈을 횡령한 뒤에도 계속 그녀의 재산을 빼앗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녀의 목숨까지 가져간 것이었다. 한도윤 씨, 유미나 씨의 유언장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한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유언장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유미나 씨가 전 재산을 당신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3개월 전에 작성했습니다. 한도윤의 눈이 크게 떠졌다. 왜요? 저한테? 미나가 왜 그런 걸? 당신이 유미나 씨에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지요. 한도윤이 울음을 터뜨렸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미나가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했다니. 강혁은 한도윤을 의심해서 완전히 배제했다. 그녀는 유언장의 존재를 몰랐고 유미나를 진심으로 걱정했으며 알리바이도 확실했다. 사무소로 돌아온 강혁은 이해나와 송태풍과 나정희를 모아놓고 브리핑을 했다. 정리합니다. 범인은 최승재입니다. 동기는 8억 원의 토지 매각 대금 확보와 신예진에 대한 복수. 방법은 유미나의 자살 욕구를 이용한 계획적 살인. 유미나의 와인에 졸피뎀을 넣어 의식을 약화시킨 뒤 도보로 되돌아와 벽난로 부젓가락으로 타격. 이후 흉기를 가져와 신예진의 차량에 유치. 증거는 차량 GPS 기록과 편의점 CCTV와 졸피뎀 검출과 메시지 내역과 디지털 키 복사 기록과 부젓가락의 장갑 섬유. 이해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탐정님 충분합니다.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수준이에요. 송태풍이 말했다. 한 가지 보충하자면 졸피뎀을 구입한 경로도 추적해야 합니다. 최승재 명의 또는 주변인 명의로 처방받은 기록이 있을 겁니다. 나정희가 세종 시스템에 조회를 요청했다. 최승재 본인 명의로는 졸피뎀 처방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승재의 어머니 박정숙 명의로 3개월 전 수면제가 처방되었고 처방 약국은 여의도 소재 약국입니다. 어머니 약을 빼돌린 거군. 강혁이 말했다. 10월 19일 토요일 오전 강혁은 강민혁에게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전달했다. 형 최승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부탁해. 강민혁이 서류를 훑어보며 말했다. 혀가 증거가 탄탄하다. 오늘 중으로 영장 받을 수 있을 거야. 오후 3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부장판사 김병기가 영장을 심리했다. 김병기는 강혁에게 따로 전화를 걸었다. 강혁아 영장 발부했다. 증거가 확실하더라. 그나저나 이 사건 이해나 박사가 같이 했다며. 대단하더라. 강혁은 김병기의 말투에서 이해나에 대한 감정을 읽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애나 씨가 많이 도와줬지. 고마워 병기야. 오후 5시 경기북부경찰청 강력팀이 최승재의 여의도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했다. 강혁과 이해나도 현장에 있었다. 최승재는 체포 순간에도 태연했다. 무슨 근거로 저를 체포하는 겁니까? 김재호가 영장을 제시했다. 최승재 씨 유미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 눈이 강혁을 향했다. 강혁 탐정. 증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강혁이 대답했다. 당신이 10월 13일 밤 10시 25분에 편의점을 나와 1시간 24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의 차가 새벽에 연남동에 왜 있었는지, 유미나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모두 설명해야 할 겁니다. 최승재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금방 평정을 되찾으며 말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최승재는 연행되었다.
강혁은 건물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애나가 옆에 섰다. 탐정님 수고하셨어요, 애나 씨도. 강혁이 미소를 지었다. 이 사건은 애나 씨가 아니었으면 풀기 어려웠을 거요. 이애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탐정님. 10월 21일 월요일 사건이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최승재는 구속되었고 신예진은 혐의에서 벗어났다. 박서준의 결백도 입증되었다. 은비령 변호사는 신예진의 무혐의 확인서를 받아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강혁은 사무소에서 세종 시스템에 알림을 받았다. 긴급 보고입니다. 유미나의 노트북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되었습니다. 파일명은 진실이며 작성 일자는 10월 12일입니다. 강혁이 즉시 파일을 열었다. 이애나와 송태풍과 나정희도 모여들었다. 파일의 내용은 유미나가 작성한 긴 편지였다.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나 유미나는 내 의지로 죽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 죽음이 단순한 자살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승재는 2년 동안 나에게서 5억 원을 빼앗고 매달 2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최승재에게 내 죽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그는 토지 매각 대금 8억 원을 가져갈 수 있고 동시에 신혜진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가 나를 죽이도록 유도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결국 최승재의 모든 범죄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죽음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복수입니다. 사무소가 침묵에 잠겼다. 강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미나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 아니, 스스로 죽음을 설계한 거야. 최승재가 자기를 죽이도록 유도하고 그 범행이 밝혀지도록 증거를 남긴 거야. 이애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유미나 씨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설계자였다는 건가요? 맞아요, 애나 씨. 유미나는 최승재의 탐욕을 이용했어. 죽고 싶어 하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죽고 싶었어. 하지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죽음으로 최승재를 감옥에 보내려 한 거야. 송태풍이 말했다. 그렇다면 유서도 유미나가 경찰 수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남긴 건가요? 유서의 존재가 자살을 암시하면서도 후두부 타격이라는 물리적 증거와 모순되니까 경찰이 타살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유미나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야. 강혁은 의자에 깊이 앉았다. 이 사건의 진정한 염씨를 향하여는 최승재의 설계가 아니었어. 유미나의 설계였어. 모든 화살표가 자정을 향하듯 유미나의 모든 행동이 최승재의 체포를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 이애나가 조용히 물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미나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했다면 강혁이 대답했다. 유미나가 동의했더라도 최승재의 행위는 살인이야. 피해자의 동의가 살인죄를 면책하지는 않아. 다만 최승재 측 변호인이 이 파일을 발견하면 촉탁살인이나 자살방조로 죄를 낮추려 할 수 있어. 그때 은비령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강 탐정님, 최승재 측 변호인이 접견을 했는데 최승재가 유미나의 요청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혁이 대답했다. 예상했습니다. 은 변호사님. 하지만 최승재는 단순히 자살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미나의 요청과 무관하게 독자적 동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8억 원의 토지 매각 대금과 신혜진에 대한 복수. 이것은 유미나가 요청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최승재가 진정으로 유미나의 안락사를 도운 것이라면 왜 흉기를 다른 사람 차에 넣었겠습니까? 왜 알리바이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는 자기 이익을 위해 살인한 것이지 유미나를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은비령이 말했다. 맞습니다. 이 논리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강혁은 사건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다시 가평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현장은 이미 봉쇄가 풀려 있었다. 강혁은 거실에 서서 그날 밤을 재구성했다. 저녁 7시 유미나는 한도윤을 맞이했다. 평소처럼 파스타를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미나는 우울했지만 위험하지는 않아 보였다. 한도윤은 9시 20분에 떠났다. 8시 45분 최승재가 도착했다. 유미나는 그를 맞으며 와인을 열었다.
최승재는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유미나의 잔에 넣었다. 토지 매각 서류에 서명을 받았다. 9시 32분 신예진이 도착했다. 최승재는 신예진이 2층에 올라간 사이 그녀의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디지털 키를 복사했다. 유미나는 이를 묵인했다. 10시 15분 최승재가 떠났다. 겉으로는 완전히 퇴장한 것처럼 보였다. 10시 15분부터 11시 48분까지 유미나와 신예진은 단 둘이 있었다. 와인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유미나는 졸피뎀의 효과로 점점 졸려왔다. 11시 48분에 신예진이 떠났다. 유미나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10시 25분 최승재는 편의점에서 장갑을 끼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단지까지 10분, 보행자 통로로 진입, 별장까지 5분,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유미나가 신예진을 위해 열어두었고 그대로였다. 10시 40분경 최승재가 별장에 들어왔을 때 신예진이 아직 있었으므로 밖에서 기다렸을 것이었다. 별장 옆에 나무 그늘에서 11시 48분에 신예진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들어갔다. 11시 50분경 최승재는 잠든 유미나의 뒤통수를 벽난로 부젓가락으로 내리쳤다. 유미나는 즉사했다. 졸피뎀으로 의식이 약한 상태였으므로 저항은 없었다. 최승재는 부젓가락을 들고 별장을 나와 편의점까지 걸어갔다.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다. 연남동에서 신예진의 차를 열고 트렁크에 부젓가락을 넣었다. 모든 것이 염씨를 향해 수렴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미나도 자신만의 염씨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삭제할 줄 알면서도 복원 가능한 방식으로 파일을 지웠다. 전문가가 분석하면 반드시 나오도록 최승재의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유서를 남겨 타살 수사를 유도했다. 유미나의 복수는 성공했다. 최승재는 감옥에 갈 것이었다. 강혁은 빈 거실에 서서 유미나를 생각했다. 한 가족의 평생이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잔인한 진실. 강력계 시절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것. 유미나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사람이었다. 강혁의 사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너무 늦었다. 강혁은 별장을 나오며 중얼거렸다. 유미나 씨, 당신의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최승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최승재 측 변호인은 유미나의 삭제된 파일을 근거로 촉탁살인을 주장했다. 유미나가 자신의 죽음에 동의했으므로 일반 살인이 아니라 형법 제5세 2조 촉탁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강민혁이 담당 검사로 나섰다. 그는 최승재의 독자적 동기와 신예진에 대한 증거 조작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을 이행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제3자에 대한 복수를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는 피고인의 범위를 면책하지 않습니다. 김병기 부장판사가 영장 심리를 담당했다. 그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인용했다. 그날 저녁 강혁은 사무소에서 은비령과 이해나와 함께 사건 보고서를 정리했다. 은비령이 말했다. 최승재의 재판은 길어질 거야. 촉탁살인이냐 일반 살인이냐를 놓고 다툴 테니까. 하지만 증거 조작 부분은 명확하니까 최소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거야.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유미나 씨의 뜻은 이루어진 거겠지. 이해나가 커피를 내려오며 말했다. 탐정님, 이번 사건은 유난히 무거웠어요. 맞아요, 애나 씨. 피해자가 자기 죽음을 설계했다는 게 그 절망이 얼마나 컸을지 은비령이 강혁을 쳐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강 탐정님은 늘 피해자의 편에 서잖아요. 그게 당신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강혁은 미소를 지었으나 그의 시선은 커피를 건네는 이해나의 손에 머물러 있었다. 이해나는 강혁의 시선을 알아차렸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월 30일 수요일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문 너머로 한강이 가을 석양에 물들어 있었다. 최승재는 구속된 채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었다. 유미나의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은 한도윤에게 상속될 예정이었다. 한도윤은 유미나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신예진은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유미나를 추모하는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박서준은 은비령의 도움으로 모든 의혹에서 벗어났다. 강혁은 사무실 의자에 앉아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것을 넘어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삶을 이어가는가에 대해 깊이 고뇌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탐정님,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강혁이 고개를 들었다. 뭔데요, 애나 씨? 강남구에서 밀실 살인 사건이 발생했대요. 현장에 피 한 방울 없고 시신만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강혁의 눈에 빛이 돌아왔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가시죠, 애나 씨. 이애나가 차키를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다. 이미 차 빼놨어요, 탐정님. 강혁은 그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항상 나보다 한 발 빠르다. 그리고 그것이 좋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합정동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강혁 탐정사무소의 간판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강혁은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주고 지켜줄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송태풍이 실험실에서 새 사건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정희가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있었다. 세종 시스템의 푸른 화면이 깜빡이며 대기하고 있었다. 드론이 충전 완료 신호를 보냈고 무인 승용차가 자동 점검을 마쳤다. 강혁 탐정사무소는 오늘도 누군가의 진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